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아마 어젯밤에 대선 결과 기다리시느라고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신 분들은 지금 시간에 조금은 나른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죠. 이제 어제 하루 국내 주식시장은 쉬어갔는데요. 미국에서는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큰 폭의 상승 보여줬고요. 오늘 국내 시장도 대선 이슈와 맞물리면서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정책과 주목받고 있는 관련주 흐름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차기 정권에 걸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또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당연히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수장이 나왔습니다. 이 초접전 끝에 이제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5년 만에 정권 교체 이뤄졌죠. 네, 저도 어제 개표 방송을 보느라 잠을 이루지를 못했는데요. 정말 유례없는 초박빙 혈투를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639만여 표를 받아 48.56%의 득표율로 당선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적은 표차로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개표율이 15%에 달할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득표율로 앞섰었는데요. 4시간여 만에 골든크로스가 벌어지면서 윤 당선인이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송 3사에서 진행한 출구조사가 양자 간 0.6%포인트 격차를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상당한 정확도를 보였죠.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승복을 선언한 이 후보는 윤 당선인에게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축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5년을 책임질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전과 180도 달라질 거잖아요.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원전은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공사가 재개가 될 전망이고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일 텐데 다른 주요 경제 공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민간을 주도로 한 2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걸었는데요. 이는 바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과 용적률 상향 그리고 리모델링 추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에만 적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자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아울러 가상화폐 활성화에도 탄력이 생길 전망인데요. 앞서 윤 당선인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면서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또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한 소액 주주보호에 방점을 둘 전망인데요.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또 내부자의 지분을 매도를 제한하는 등 주식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제도도 담보 비율을 조정하고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개선이 될 전망이고요.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했고 상승분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어제보다 1.47% 오르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2,669.13으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요. 특히 기관이 크게 매수하며 지수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해 현재 2% 가까이 오른 885.8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 직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제15대에서 19대 대선 후 3개월간 코스피는 평균 0.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다음 주에는 FOMC 정례회의도 예정이 돼 있어 선거 영향보다는 세계 경기가 우리 증시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업종이 그대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원전이나 건설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아무래도 원전 부동산과 관련해 규제 완화 공약 영향으로 줄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건설업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전날 대비 20% 넘게 오르며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까뮤 ENC도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GS건설, 현대건설 등 5%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유지하겠다고 제시를 하면서 우진, 두산중공업, 한전 등 원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플랫폼 규제 강도가 비교적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자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관련주도 전날 대비 크게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진행된 대선 결과와 함께 주요 정책과 관련된 공약들 그리고 관련 주들의 흐름까지 김수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당선자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드디어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4만 7천 표 차이 0.5%의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윤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 관련한 주요 공약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정 자금을 확보해서 정당하게 손실 보장을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를 이야기했죠.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기 내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또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 과정을 투명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인프라 관련한 공약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라고 약속했죠. 첫 번째로 임기 3년 내에 디지털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서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또 연간 10조 원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현재 수혜가 기대가 되는 섹터는 플랫폼 관련한 종목들, 또 로봇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에너지 관련한 공약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고요. 또 전 세계의 원천 기술을 수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력과 청정 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섹터 원전 관련주들이 있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부동산 관련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정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을 손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임기 내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공급하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공공주택 공급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혜가 기대가 되는 섹터 건설 관련주 있고요. 재건축 또 건자재 관련한 종목들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공약은 자본시장 관련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했죠. 현 정부의 과세 정책을 폐지하고 주식시장의 큰손 투자자들을 국내로 유인하겠다라는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주식 양도세는 지분율이 1%가 넘는 대주주들에게 매매에 발생한 수익의 20% 정도를 소득세로 내게 했었는데 이러한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발이 심했던 공매도에 있어서는 낙폭이 과도하게 나타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또 모회사가 핵심 사업을 물적 분할하게 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정책도 내세웠는데요. 현재 수혜가 기대가 되는 섹터와 종목 살펴보면 SK이노베이션, 이마트, 만도 같은 종목들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간 내세웠던 공약들을 짚어봤고요. 이어서는 수혜가 기대가 되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 건설업, 게임 관련한 섹터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반도체, AI, 또 내수 소비 관련한 정책들의 수혜 기대가 되는 업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함수정 MC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자의 주요 공약과 함께 정책 수혜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또 5년을 이끌 정권의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또 국내 증시 판세까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자리를 하셨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지금 국내 시장도 뜨겁게 좀 반기고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역대 대선 이후에 1년 동안 주가는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미국의 긴축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좀 우세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먼저 국내 증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5년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많은 국민께서 하고 계시리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대선과 연관해서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를 이제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대선과 관련해서 증시의 방향성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은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끄시겠습니다만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처럼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되기보다는 너무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대외적인 변수. 올해 미국이 가장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과 대차화표 축소, 그다음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공약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공약이 과연 정책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대선 관련해서 오늘 이제 뭐 공약 관련주들이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이게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정책으로 전환되려면 이제 당선인이 취임을 하시고 내각이 꾸려진 이후에 내각이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따라서 올 가을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시장은 글로벌 이슈에 당분간 휩싸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과 이 주식시장과의 상관성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고 다른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들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하락장에서는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상승장에서는 여당이 후보가 승리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시장이 또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 당선인이 주가 부양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또 선거 기간 동안 내용이 여러 번 좀 바뀌기도 했었고 또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내용도 좀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물론 대통령께서 일단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몇몇 가지 규정을 손을 봐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회와 얼마만큼 잘 협치를 보여주느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민주당이 과반석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당선인이 이런 것들을 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대한 통과, 규정에 대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력이 어떻게 포용이 될지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공약도 몇 차례 변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정책이 어느 만큼 잘 만들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번 저는 대선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사항은 물론 뭐 그 이재명 그 후보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주식 공약에 대한 것들이 역대 어떤 대선 때보다 많이 쏟아졌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만큼 우리가 2020년 동학개미를 이끌었던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정치인들도 우리 주식시장을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견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를 쓰셨는데요. 과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들이 단 하나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남북과의 대치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부 또 윤석열 그 당선인의 공약과 또 배치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당선인 분들에게 축하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불공정이라고 봐왔던 공매도라든지 자회사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잘 고쳐지면서 주식시장에 정말 선량한 투자자분들이 기업의 가치만 믿고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완비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표심을 잡기 위해서 두 후보가 둘 다 주식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긴 했었는데요. 이게 공약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원전 강국으로서의 또 한 발을
내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의 화두가 탄소 중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오전장에서 원자력 관련주가 그래서 더욱더 강세를 오늘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유틸리티가 이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기에 괜찮다라는 접근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그러면 괜찮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 넓히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여야가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낙선자까지 포함해서 내세웠던 게 바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주택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뭐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자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냐 논쟁은 이미 떠났습니다. EU에서 친환경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느냐 아니냐도 지금은 중요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감가상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원전이 국내에서만 국한된다라고 본다라면 투자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우리가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최근을 빼고 4년 동안 워낙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국내 건설만 갖고는 뭐 트리거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원전 관련주들을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공약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이 양회를 하면서 5.5%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작년 가을에 160기 원전 건설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EU도 다양한 원전에 대한 이제 친환경에 대한 건설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되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소형 원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원전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와 미국이 강국이긴 합니다만 이건 대형 원전이고요. 네.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 이거는 뭐 단순하게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결국 외교전을 펼쳐서 얼마만큼 많은 해외 원전을 수지해 올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하게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이 펼쳐진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과도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소형 원전 개발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가 아직 뚜렷이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내에 이제 2기를 이제 한다라는 것들이고 해외 건설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들어봤고요. 또 하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설주입니다. 지금 건설 자재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 사실 또 공급망 우려 때문에 지금 아주 긍정적인 전망까지 갖기에는 다소 좀 두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도 윤 당선인이 중대재해법을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업이나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의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건설 업종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네. 지금 250만 원 건설에 대해서는 이재명 낙선자도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둘 다 250만 원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결이 다릅니다. 이제 이재명 낙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개발을 강조했고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중에 50만 원 공공건설, 200만 원은 민간건설로 민간의 이익을 가지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양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대장동이라는 단어를 거론을 드리겠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장동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건설사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나타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돈이 어디로 갔냐라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논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건설사들은 대장동과 같은 이익을 구가할 수 있게 됐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개발 같은 경우 지금 건설사들이 우리가 이제 해외 건설이라든지 공공 개발 같은 경우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민간 개발은 얼마를 남겨먹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서부터 민간 건설사들에게 건설 원가를 공개해라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죠. 건설사들의 엄청난 로비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장동이라는 사태가 불거졌을 때 그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건설사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간인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오느냐? 그건 뭐 제가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꽃놀이패를 쥐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물론 건설사들이 뭐 단가가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네. 분양가만 높이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을 듣다 보니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물론 하는데. 이제 뭐 네. 우리 뭐 국민께서 선택하신 거고 그다음에 네. 그 이면을 보자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주택 200만 원, 250만 원 건설이 수혜다라기보다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간업 지금 현재 저도 다양한 그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장동 상황을 봤기 때문에 네. 그 민낯을 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두렵다. 그 대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건설주는 투자할 만하다.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네. 있습니다. 예. 현명한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걸 또 이용할 수 있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급등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것 네. 같은데 이제 플랫폼 공정 경제를 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또 혁신적 경제 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며 제도적 지원을 아낌없이 약속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관련주들의 흐름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플랫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플랫폼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규제가 오르냐 그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독과점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플랫폼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면서 카카오가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것들을 풀어버리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좋습니다. 다양한 경쟁 업체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플랫폼 규제 완화가 되면서 특히 이제 문재인 당선인이 공약에 내세운 것들이 소비자의 그 이익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이 다양화되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이익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소비자들의 이익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장악하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골목상권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소비자 보호에서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게 과연 저는 장기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카오 택시에서 보여드듯이 카카오가 택시 플랫폼을 장악한 이후에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우리가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이 현 규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만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어찌됐든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올라갈 만한 호재를 만났다는 점에 있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이버 카카오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으로 전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과제라고 한다면 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사가 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통화 정책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예, 일단은 뭐 이것은 뭐 예견됐던 사항이죠. 이주열 총재가 3월 말로 임기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보통 그렇습니다. FOMC 같은 경우도 그 임기가 끝날 때는 어떤 정책을 웬만해서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정책을 얘기하면 다음에 오는 그 총재가 어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놓자. 어차피 새로 오시는 분이 당분간 새로 이제 경제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임명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경제 정책과 맞는 분을 해서 우리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가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이제 다음 주면 또 금리 인상의 정도를 발표가 나겠죠. 네. 25bp가 되느냐, 50bp가 되느냐. 만약에 미국이 지금 현재 50bp를 한다라면 우리는 이제 발등에 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떠안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새로 오시는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살펴요. 지금 뭐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민간인들의 어떤 그 대출 금액의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리를 올리기에는 주저스럽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묘수를 지금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새로운 당선인께서 새로 이제 임명하셔야 되는 한은 총재와 잘 조율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현재 지금 여러 정책들을 지금 내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현재 서울만 해도 오늘 6만 6천 명이 나왔더라고요.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코로나 관련해서 얼마만큼 올바른 정책을 나타낼 것인가.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 올라가는 건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그런가요? 정부가 정책을 푼다 해도 이런 것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느끼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 11시까지 시간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지금 제주에서 오늘 3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네. 다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많긴 하더라고요. 더욱더 이제 만남이 어려워지게 된다라면 이거는 정부가 푼다고 해서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여행주 특히 뭐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죠. 따라서 지금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데 윤석열 당선인의 얼마만큼 정치적인 해안이 어떻게 드러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선이 되자마자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듯한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인 체력도 좀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부동산, 그리고 뭐 고유가 사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경제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최우선의 과제는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글로벌 유가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유가가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원유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1, 2월 달에 무역 적자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들어오는 원유 또 동일한 원유 양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시행이 됐다는 거죠. 이런 무역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더군다나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도 엊그제 기름을 1,897원에 넣었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가계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물류 비용의 부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동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어떤 부양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하다. 결국 우리가 이제 소비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자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출 경쟁력의 약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원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잘 펼쳐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지역적인 문제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어떤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금리 인상 이건 뭐 시장에 예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보다는 지금 거센 파고로 몰고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선인의 어떤 그 정책들이 제대로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당선인과 관련돼서 또 주식시장의 현안들과 연관지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자분들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G경제연구실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세계 경제 후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 금융시장에서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상 신호가 있는 건지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에서는 경기 후퇴 조짐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지표가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불리는 낮은 등급의 회사채입니다. 미국의 WP 이하의 투자 부적격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8주 연속 유출된 금액만 16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침공 문제로 투자 부적격 등급의 그 스프레이드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먼 쇼크 이후에 금융 규제가 강화됐고요. 또 내부 펀드 관리 지침이 강화되면서 ETF라든지 연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처분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내부 컴플라이언스에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량의 투자 부적격 등급의 회사채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좀 더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확장세가 꺾였다는 것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투자 그 부적격 등급의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신용 불안 문제가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이라든지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bp 금리 인상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역으로 주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이런 기회도 찾아다 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에서 지금 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원유 가격이 지금은 또 10% 정도 급락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8년 이후 지금 최고치까지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유가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UAE가 그 증산을 언급하면서 국제 유가는 11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JP 모건이라든지 많은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유가는 185달러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러시아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0%, 또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0만 배럴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요. 만약에 일부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당하면은 유가의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휴전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합의에 성공을 하더라도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선다면은 2023년 정도부터는 공급 부족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국제 유가가 70달러 이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다시 공급 공백을 다른 나라가 신속하게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란과의 핵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고 오펙 플러스의 협조 증산뿐만 아니라 원유의 대체제인 천연가스의 증산이라든지 다양한 그 그린 에너지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을 두면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고유가 상황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금수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또 다른 국가에서 원유를 생산을 하게 된다면 국제유가가 내년에는 조금 하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네,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유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아무런 공급 대책 없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만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연말에는 170에서 1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시나리오 2는 산유국 중에서 원유 수급 공백을 해소시켜줄 나라는 지금 당장 이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미국이 핵 합의가 타결이 된다면 즉시 100만 배럴 정도가 서방 국가에 수출이 가능하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증산하면서 50만 배럴 정도까지 추가 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고점이 130달러를 기록한 뒤에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사우디, UAE와 같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300에서 400만 배럴 정도로 증산해 주는 게 최선의 모범 답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공백을 메워줄 수가 있고요. 이 사이에 미국의 실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과 관련된 수출 허가도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유가는 75달러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원유 시장은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당분간 고유가 시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고유가 시대는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1배럴에 130달러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유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일부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이 어느 정도 지금 경제나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과 거의 비슷한 시기가 2008년도였는데요. 이때 WTI 원유 가격이 1배럴에 1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S&P 500 지수를 보면은 예상 EPS는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유가 급등이 실적 악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때 실적 악화의 주범은 리먼 쇼크 사태가 찾아오면서 세계적인 신용 수축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자원 가격 급등이 세계 경제나 기업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전 세계의 대여신 잔액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0.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상품 가격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CRB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최고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35%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또 여기에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면은 세계 각국의 금융 자산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원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가계 소비에는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에 미국의 경제 규모죠. GDP가 23조 달러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가계 금융 자산은 무려 27조 5천억 달러가 더 늘어났고요. 이 때문에 러시아 침공 직후에 그 미국의 공항 통과 사람 숫자를 보면은 작년에 비교해서 무려 1.9배나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유가에도 경제 활동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 또 한 가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이 금 가격입니다. 금값도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오르게 될까요? 네, 최근 국제투자은행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2000년 이후부터 전 세계 투자가들이 금을 유망 투자 상품 바구니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호재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값 상승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 리먼 쇼크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있었고요. 또 이번엔 러시아 침공에 따른 세계 그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금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에너지나 희귀금속, 곡물 가격이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 3년 정도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해치할 수 있는 기능은 바로 금이 선호받는다는 거고요.
셋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진척이 되더라도 미국 금융 정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가격은 계속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계 금융 시장의 큰 손인 ETF 펀드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을 앞으로도 계속 줄일 수밖에 없고요.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에서 금에 대한 비중을 최근 들어서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요. 또 개인들도 보석이라든지 장식품, 저축의 개념으로 금을 또 사재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위험 회피, 안전자산, 분산 투자처로서의 금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상품이 없다는 점에서 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꾸준하게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국내외 경제 환경이 불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했던 5%보다도 높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5%보다 더 높게 제시를 했는데요. 대내 환경 악화로 목표 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 사이에서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또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부동산 투자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위주의 성장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높은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무래도 올 11월 달에 예정된 공산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상기 취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보완해주고요. 또 금융 지원을 통해서 경기 확장 추세를 좀 더 이끌어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경제보다는 사회 안정이 중요합니다. 1,100만 명의 신규 고용, 또 실업자 5.5%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5.5%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내년에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5.5% 목표가 오히려 경제보다는 더 상위 개념의 사회 안정, 집권 철학에 맞다고 보고서 이를 정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을 좀 높게 잡은 건 지금 당대회를 앞두고서 경기 회복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정과 금융 정책만으로 5.5% 성장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손이죠.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SOC 투자를 늘리면은 돈이 집행되자마자 바로 그 분기부터 GDP 성장률에 잡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하고요. 또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면은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리고 소비재, 내구재까지 올드 이코노믹 수요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손쉽게 성장률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동 부유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는 없고요. 또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3% 이상 올해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난개발이나 부실채권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폭발성이 강한 부동산 자극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준율을 좀 낮춰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금리도 낮춰서 첨단 제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더 늘려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농촌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농촌 중심으로 한 보조금을 통해서 올드 이코노믹의 일자리를 보존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중국 경제 올해 가장 큰 리스크는 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는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중국 경제 지주 산업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억제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꺾였을 경우에는 경제적 충격을 이루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현재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훼손이 아무래도 장기적인 그 중국의 성장률 악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런 두 악재가 터진다면은 중국에서는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나 공작 기계 같은 자본재 수출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안 하기 때문에 건자재라든지 그리고 건설 기계 같은 수출 증가 효과도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부동산이 악화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이나 건자재, 일상용품, 내구재, 소비재 산업이 아무래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요.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홍콩은 현재 매일 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도 통계 수치를 감추고는 있지만 500명 이상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장이라든지 주요 항구가 봉쇄가 된다면은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GDP도 0.2%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악재와 관련해서도 면밀히 투자하실 때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새로운 인물이 당선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정책 공약들 그리고 수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좀 긍정적인 전망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들 완성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